안녕하십니까. 미술을 하는 아티스트 더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SNS에서 공지를 해드렸죠. 몇 개월 전에 커뮤니티에서 꽤 화제가 됐었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러브, 데스 앤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튜브를 처음 보게 됐던 게그 영화 리뷰하는 그런 채널을 우연히 이제 영상을 보게 돼서 그 채널을 구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지금도 되게 영화 관련 리뷰, 영화 리뷰 채널들을 되게 많이 구독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걸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그 다른 이제 유명한 영화들은 이제 뭐그 영화 리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술 관련된 어떤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뷰를 뭐 가끔 뭐 해볼까 합니다. 러브 데스 앤 로봇은 그 넷플릭스에서 3월 15일 날 이제 시작을 한 성인 애니메이션 앤솔로지입니다. 포스터에도 이제 넷플릭스에 이렇게 쫙 그어져 있고 NSFW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뭐 후방주의 정도 되겠죠. 데드풀 감독을 했던 그 팀 밀러랑 조디악 파이트 클럽 나를 찾아줘 영화를 연출했던 데이비 핀처 감독이 이제 공동 제작을 맡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총 18편으로 구성이 돼 있고 러닝 타임은 뭐 각 에피소드마다 뭐 5분에서 한 20분 정도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각 에피소드마다 이제 감독이 다 달라요. 작화도 다 다르고 되게 다양한 장르랑 다양한 이야기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맛이 있죠. 이게 제가 처음 이 앤솔로지를 다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영화 애니메이션 장르의 뭐 약간 기획 전시를 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여러 예술가들이 뭐 하나의 주제를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작품을 걸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전시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여러 감독들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각자 스타일로 자신들이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마다 이게 약간 좀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는 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던가 어떤 에피소드는 뭐 작화 어떤 에피소드는 약간 컨셉 위주로 보여주는데 이게 되게 다양하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되게 정말 볼만한 그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게 그 제목이 러브, 데스 앤 로봇이잖아요. 사랑, 죽음, 로봇에 대해서 감독들이 그 자신 그 세 개의 단어를 다 넣은 게 아니라 뭐 어떤 거는 뭐 사랑과 죽음, 어떤 거는 뭐 죽음과 로봇, 어떤 거는 그냥 죽음만 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단어를 이제 하나씩 자기가 원하는 그런 주제를 뽑아서 두 개를 조합을 하든 하나만 하든 그런 식으로 풀어요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게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전시 보면은 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시를 하잖아요. 이걸 정해놓고 이제 작가들 전시를 하는 거 보면 약간 뭐 거대 담론이라던가 좀 형이상학적인 약간 주제를 정해요. 왜냐면 그거를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몰아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되게 좀 뭔가 좀 심심해진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인사동 가면 좀 많이 보이는데 뭐 향수, 뭐 자연, 뭐 약간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럼 전시장 가보면 그냥 뭐 잘 그렸네, 뭐이 정도지. 뭐 그냥 이게 또 특이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대 담론이나 어떤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하는 전시는 저는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조합을 시켜서 이제 만드는 이제 전시한다. 그 애니메이션이라 가지고 아무튼 뭐 그 부분이 또 되게 흥미로웠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봤고 뭐 국내에서도 꽤 호평인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14번째 에피소드인 이제 지마블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 여인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클레어, 직업은 취재기자입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당대 최고의 미술가 지마가 초청한 작업실입니다. 지마의 과거 이력은 초상화가로 미술계에 발을 들였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인간은 너무나 작은 주제였고 더 깊은 의미를 찾던 지마는 더 멀리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벽화 작업은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마가 발표한 작업은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우주를 그린 캔버스 가운데에는 파란 네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몇십 년에 걸쳐 여러 기하학적 도형을 그림에 그려 넣었고 그 크기는 점점 커져갑니다. 하지만 도형 안의 파란 빛깔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 색이 바로 지마 블루입니다. 곧 지마는 완전히 파란 자신의 첫 벽화를 발표합니다. 사람들은 지마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지마의 청색 시대는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벽화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지마를 정말 유명하게 한 건 작품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예술은 몰라도 지마는 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성이 지마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클레어는 이런 지마의 마지막 작품을 인터뷰하기 위해 지마의 작업실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프롤로그라고 봐도 되겠죠. 보고 있으니까 좀 땡기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원작이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게 소설 지마 블루 앤 어더 스토리라는 그 소설인데 알라스테어 레이놀즈였나? 그분 이제 공상과학 소설가인 그분의 단편 소설에서 이제 원작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이 이후로는 이제 스포일러 리뷰를 할 거니까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끄시고 보고 오세요. 네, 넷플릭스 첫 달은 무료입니다. 넷플릭스 광고도 아니고. 근데 되게 괜찮은 단편이라서 한번 보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예술은 몰라도 지마는 안다. 청색 시대.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뭐 모르면 할 수 없고 여러분들 교양 수준. 그림은 몰라도 피카소는 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피카소의 이제 청색 시대. 지마블루를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두 번째 보니까 뭔가 레퍼런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딱 피카소 이야기더라고요. 피카소의 청색 시대. 이 청색 시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1901년 2월 17일 어디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한 카페에서 칼로스 카사이마스라는 이제 시인이자 화가인 양반이 술 마시던 도중에 권총 자살을 합니다. 그때 그 자살을 할 때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은 뭐 당연히 혼비백산을 했겠죠. 정신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카소 증세가 좀 가장 심각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피카소 동생이 디프테리아로 이제 죽었대요. 그 동생의 죽음과 이제 또 절친한 친구의 죽음이 이제 겹쳐져서 자신의 슬픔, 그다음 상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세르리안 블루라는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그림들이 되게 약간 우울하고 슬프고 되게 그래요. 이 기간이 바로 피카소의 청색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피카소가 이렇게 생전에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그 청색 시대에 대해서 헬레네 세켈이라는 미술사학자가 그 연도를 이제 봤대요. 그 어떤 이제 사학자들은 이제 연도별로 이제 어떤 그 정리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피카소가 그 까사이마스가 자살할 당시에 거기에 없었대요. 자, 피카소 이 새끼 친구 팔아먹어 가지고 자기 그 청색 시대에 대한 얘기를 아주 포장을 정말 잘했죠. 그 당시에 뭐 그 죽은 친구 작업실에 머무르면서 앙브루아즈 볼라라라는 그 미술상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피카소를 후원을 되게 많이 해준 양반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개인전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또 그때 그 전시를 준비하던 그림들이 되게 그 청색 시대랑 거리가 먼 이제 막 핑크 막 휘황찬란한 막 그런 그림들을 그렸대. 아무튼 피카소 이 새끼 대단하다. 예, 죽은 친구 팔아서. 예. 좀 어이가 없는 새끼죠. 영상을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마 블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은 원래 이제 수영장 청소를 하던 로봇이었고 원래 이게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봇이었으니까 그 주인이 그 수영장 청소 로봇인 자신을 되게 좋아해서 뭔가 이것저것 기능들을 넣고 추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고급 기술들 있잖아요.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점점 이제 뭔가 기술 같은 것도 고도화가 되는 거지. 원래 주인이 죽은 뒤에 이 로봇이 여기저기 이제 주인을 옮기면서 여러 기능들이 또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에 다다른 거죠. 근데 이때 그 자신이 처음 봤던 것, 수영장 청소 로봇이었던 시절에 처음 봤던 게
이제 그 타일이죠. 그거를 지마 블루라고 했대요. 그 지마 블루가 이제 곧 어떤 그 최초의 자신의 그 전부였던 거예요. 그 우주였던 거지. 그래서 왜 그림에다가 그런 파란색을 이제 넣었는지, 기하학적 도형들을 넣었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결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이 결말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의 결말에 대해서 리뷰를 한 유튜브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막 다 찾아봤는데, 좀 참조 좀 하려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최초일 거예요. 뭐 보면은 이제 무슨 뭐 일단 뭐 자신으로 되돌아가고 뭐 약간 뭐 불교 윤회 같은 이런 얘기도 하고 외국 그 유튜브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 결말에서 지마가 모든 자신의 그 이제 고도화된 자신의 기능들을 다 꺼버리고 이제 환경만 볼 수 있게 남겨놓고 원래 이제 청소로봇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그 최초의 우주를 봤던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피카소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피카소는 내가 라파엘로처럼 그리기까지는 4년이 걸렸지만 어린애처럼 그리기까지는 평생이 걸렸다. 그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림을 그린다. 어린아이였을 때처럼 그림을 그린다. 이게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지마가 마지막에 자신을 해체를 하고 수영장 청소 로봇이었던 시절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하죠. 최초의 나로 돌아가서 일을 잘 처리했을 때 느끼는 단순한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였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피카소랑도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크리스토퍼 앤드리어라는 미술 평론가가 피카소에게 있어서도 독창성은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창성의 본질은 문명 이전의 원시성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게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창조적 본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어린이가 돼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어요. 피카소가 이제 말년에 접어들면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전시를 하는 전시장을 되게 자주 찾아갔대요. 그럴 때마다 뭐 나는 이런 그림 그리기까지 평생을 바쳤다. 자신의 그림을 이야기할 때 크레용을 쥔 어린아이처럼 모든 예술의 형식파를 잊고 그림을 그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피카소는 이제 자신이 이제 태어났을 때 말을 하고 글을 쓰기도 전에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이게 평생 이제 예술혼을 불태웠던 이제 피카소가 마지막 말년에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즐거웠던 때겠죠. 어린이가 크레용을 잡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행위, 가장 즐거운 행위겠죠. 그런 어린이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지마가 얘기했던 단순한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마블루에 대한 저의 해석이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뭐 영화 리뷰는 이게 처음 해보는데 이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 좀 섞이니까 재밌기도 하고 생각할 거리도 좀 많아지고 또 이런 약간 단편이라든가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하기 전에 제가 댓글 읽는 거를 이렇게 뒤로 뺐어요. 유튜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뭐 댓글만 읽고 앉아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댓글 읽기는 뒤로 좀 빼고 이건 따로 이제 그 중에서 하나 괜찮은 질문 같은 거는 따로 영상 또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린님, 안녕하세요. 이제서야 댓글을. 죄송해요. 제 생각에는 연구에서 호단가 격제라는 개념은 있지만 대부분 잘 따르지 않는 것 같아요. 작가분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팔고 싶은 가격에 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하고 작가마다 작품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팔린 가격부터 그 사이즈의 작품 가격이 생성되는 것 같아요. 그 일본이랑도 비슷하네요. 일본도 그 팔린 가격에서 이제 최고가를 호단가로 이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활동이 늘어나고 갤러리를 만나면서 조금씩 가격이 올라가겠죠? 뭔가 제 희망사항을 쓴 것 같지만 네. 갤러리에 소속된 후에는 소속되기 전처럼 작품 가격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닌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한 소리를 했나? 네. 쌀로 밥 짓는 소리를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격을 책정할 때 어려운 부분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단가가 되게 좋은 대안이라니까. 네. 좋은 기회를 얻어서 이제 막 작품을 팔게 된 입장이라 제대로 잘 몰라요.
제가 팔게 된 경로가 작가가 참여하는 아트페어와 온라인 경매를 바탕으로 하는 레지던시에서 팔게 된 거여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어서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영국에서 활동하시는 이제 작가분이신데 이제 막 시작한 데뷔하신 작가분이신데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시고 그래서 영국에서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저 영국 놀러 가면 예,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이롱님, 아마님은 잘 계신가요? 언제 게스트로 모실 생각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뭐 방송 안 할 것 같아요. 네. 킴 리틀 미미 앤 생각이 안남 컬렉션. 이 아이 뭐 이래? 부르는 게 길어. 안녕하세요. 미담 때부터 숨어서 듣고 있는 1인입니다. 개인적으로 끝까지 개기다가 항상 막차 타는 스타일의 슬로우 어답터인지라 유튜브 댓글 처음 남겨봅니다. 영광입니다. 네. 모에에게 처음 주려고 그동안 저의 순결을 간직했었나 봐요. 아니, 뭐 이런 순결이 어디 있습니까? 네. 댓글 순결. 팟캐스트에서는 꼴리는 대로 지르던 다님도 유튜브로 갈아타시면서 아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하는 고뇌가 느껴져서 감정이입도 좀 되고 응원을 보내주마 마음이 생겨서 글을 남깁니다. 예술가라는 직업이 겉으로 또는 남들이 보기에 자존심 세우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저것 별 우습지도 않은 구속들과 맞닥뜨리게 되고 자본 권력에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숙명과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쿠르베의 마지막 자존심이 짠하게 와닿네요.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공감하고 모르던 지식도 많이 얻어가고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잘해오셨고 앞으로 혹시 스텝이 좀 꼬이거나 삑살이 좀 난데도 계속 여전히 응원할 생각입니다. 이미 마음을 뺏겼으니까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하는 거죠 뭐.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댓글 네, 힘이 나네요. 네. 준영 안님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 네, 분이신데 하나만 읽을게요. 하나만. 네. 호단가로 책정해서 판매 거래하는 작가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호단가를 낮추는 경우도 간혹 있나요? 저 있다고 들었어요. 호단가가 너무 높은 경우,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더 내리진 않고 너무 높은 경우 이제 뭐 갤러리랑 협의해서 뭐 내리는 경우도 가끔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오늘 댓글 읽기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방송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늘 방송 끝!